자, 한주하고 하루 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원래 11시에 제가 시작했어야 되는데 영상 뭐 업로드 한다고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난원, 애신, 주도 이렇게 세 편 읽었었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편입니다. 유도 편입니다. 유도 있을 유자에 도라는 거는 뭐 도량할 때 그 도자입니다. 도량형, 쟤는 척도 그럴 때 도자거든요. 뭐 유도라는 거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영구히 강하기만 한 나라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약하기만 한 나라는 없다. 그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 굳고 곧으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 약하고 법을 엄하게 집행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약해지는 것이다. 형나라는 여기서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형나라의 장왕은 초장왕이죠. 초장왕이 누구냐면은 그 춘추 5패 중에 한 명이죠. 다른 나라 26개국을 합병하였고 그 영토를 사방 3,000리에 이르도록 넓혔지만 장왕이 세상을 떠나자 곧 형나라는 쇠락하고 말았다. 제나라의 환공도 다른 나라를 30개국이나 합병했고 영토를 사방 3,000리에 이르도록 넓혔는데 환공이 죽자 곧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 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나라의 소왕은 황하를 국경으로 삼고 개 땅에 수도를 줘. 개라는 것이 지금의 북경이죠. 북경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수도를 줘 탁과 방성을 요새로 삼아 제나라를 부수고 중산을 평정하여 연나라와 우호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든든한 세력을 얻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였는데 소왕이 세상을 떠나자 연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말았다. 소왕 때 그 아기 아시죠? 그죠? 관중과 아기 그럴 때 그 아기가 제나라를 개박살내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또한 위나라의 알리왕은 연나라를 쳐서 조나라를 구하고 하동의 땅을 빼앗았으며, 하동은 황하의 동쪽 땅을 의미합니다. 낙양 북쪽입니다. 자, 도와 위에 두 나라를 공략했고 제나라의 군사를 진격시켜 평륙을 쳐서 차지했으며 한 나라를 침공해 관을 빼앗은 뒤, 관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입니다. 기하의 큰 싸움에서도 이겼다. 기하라는 것은 뭐 강 이름이겠죠. 수양의 싸움에서는 형나라 군사가 오랜 싸움에 지쳐 견디다 못해 패주했고, 채나라의 소릉의 싸움에서도 형나라 군사는 기어코 패하여 불불이 흩어지고 말았다. 위나라 군사는 천하에 널리 위세를 떨쳤지만 알리왕이 세상을 떠나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나라의 장왕이나 제나라의 환궁 같은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형나라와 제나라는 폐업을 이루었고, 연나라 소왕이나 위나라의 알리왕 같은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연나라와 위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나라들이 모두 멸망한 것은 그 신하들과 관리가 모두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에만 힘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던 까닭이다. 어떤 나라가 어지러워져 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모두들 국법을 무시하고 법 밖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불을 끄려는 것과 같으므로 나라가 어지럽고 쇠약해진 것은 점점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나라 환공, 그리고 그 누구죠? 초나라의 장왕, 그리고 연나라의 소왕, 그리고 위나라의 알리왕을 예로 들어서 논증하고 있는데, 일단 요 네 사람은 전부 다 요 네 사람이 통치할 때 각각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패자 혹은 이제 뭐 거의 뭐 세계 정보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서의 어, 짱짱 센 나라 뭐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는
그랬던 이유는 사실 요 나라 사람들이 요 나라 왕들이 이제 잘 다스렸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한비자는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쓴 사람은 조금 이걸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환궁이나 장왕이나 아니면 소왕이나 알리왕 때 각각 나라들이 그 강해졌던 이유가, 실제로 예를 들면 법으로서 잘 다스려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을 교묘하게 피하고, 그리고 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안녕하세요, 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휘청거렸다는 걸 얘기할 때에는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한비자는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논증 과정에서 그게 엄밀하게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예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눈에 보이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지금과 같은 때에는 신하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한 공적인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면 민중은 편안하고 나라는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신하가 사사로운 행동을 그만두고 공적인 법을 이행한다면 그 나라의 무력은 강해지고 적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이해와 득실을 잘 살피고 제정된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을 골라 군신 여러 신의 무리에 윗자리에 앉히면, 안녕하세요, 임금을 거짓으로 속이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또 얻고 이름을 잘 살펴 사리의 경중을 헤아리는 신중한 사람을 골라 외국의 일에 주관토록 하여 먼 곳에서 진행되는 일을 듣는다면 임금을 속이려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만약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평판을 바탕으로 능력이 있는 것을 여기고 등용한다면 신하는 임금을 떠나 아랫 사람들과 어울려 사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사사로이 당파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리를 등용한다면 민중은 사사로운 친교에만 힘쓰고 법률에 따른 임용은 바라지도 않게 된다. 사람을 골랐을 때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평판이 좋다고 해서, 혹은 그 뭐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쪽이 당파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등용한다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이 자기가 바르게 쓰일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관리를 등용하면서 유능한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어지러워질 것이다. 신하들 사이에 평판이 좋다고 해서 상을 주고 평판이 나쁘다고 처벌한다면 상을 좋아하고 처벌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니 공적인 법도를 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의 술책을 행해서 패거리끼리 결탁하고 서로를 감싸게 될 것이다. 임금의 일 따위는 있고 밖으로 사귀는 데만 있으며 자기의 패거리를 추천하기에 이르게 되므로 그때에는 아랫사람들이 임금을 위한 일에 성의가 희박해진다. 교제가 넓어지고 패거리가 많아지면 조정 안팎에 파당을 만들어 세력이 커지면 비록 그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덮어 숨기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충신은 죄가 없는데도 위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간사한 신하는 공로가 없는데도 편안하게 살면서 많은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죄가 없는 충신이 위난을 겪고, 위난이라는 것은 위기하고 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운 시기 뭐 그런 의미죠. 죽게 된다면 뛰어난 신하들은 몸을 숨기는 일에 힘쓴다. 한편 간사한 신하가 안락하게 살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데 그들이 공로가 없으면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타인이 알게 되면 곧 간신들이 진출해 판을 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나라가 망하는 바탕이다. 이렇게 되면 곧 신하들은 법을 버리고 사사로운 권위를 존중하고 나라의 법도는 가볍게 여기게 된다. 총신의 문전에는 많은 사람이 성실을 이루고 있으나, 총신이라는 거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죠. 총애한다 뭐 그렇게 쓰잖아, 그죠? 임금의 조정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고, 권문세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권문세가라는 거는 그 왜 가문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선민의식 갖고 있는 십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을 보통 권문세가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물부시하고 그 다음에 소아씨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권문세족이겠죠. 권문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유력한 집안은 권문세가라 그럽니다.
자, 권문과 세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많은 도모가 있지만 임금과 나라를 위한 도구는 하나도 없다. 조정에 속한 관리의 수는 비록 많지만 임금의 존엄을 높이려는 사람은 없고 만조백관은 갖춰져 있으나 나라의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면 임금은 임금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 신하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꼴이 된다. 요런 비슷한 꼴이 이제 진나라, 북쪽에 이제 큰 진나라가 춘추 말기에 6나라로 짜그라졌다가 찢어졌다가 세 나라로 다시 합쳐지는 그 과정하고 닮았죠. 대부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왕은 허수아비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망하는 나라의 조정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정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은 조정의 신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들은 서로 사사로운 이익에만 힘쓰고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며, 대신들은 서로의 지위를 존중하기 애쓰지만 임금의 존엄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랫자리에 있는 신하들은 복록을 올리려고 애쓰면서 사사로운 사김에 힘쓸 뿐 맡은 바 관직에는 태만하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된 까닭은 임금이 위에서 법에 의하여 결단하지 않고 아래의 신하에게 맡겨버리는데 그 바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임금은 법에 의해 사람을 고르고 자기 생각대로 등용하지 않으며, 또한 법에 의해 공로를 헤아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 함부로 헤아리지 않는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덮어 숨기지 않고 능력이 열등한 사람을 능력 있는 양 꾸밀 수도 없으며, 사람들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등용될 수도 없고 평판이 나쁘다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없다. 그렇게 되면 임금과 신하 간에는 한계가 분명해서 질서가 확립되고 문제가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법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사람을 뽑거나 정치할 때는 항상 그거 해야 된다. 항상 이제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가 친하다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 사람들 뽑아쓰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맙습니다. 비둘기님은 요즘 비둘기님 친구들이 새벽에도 이제 대학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토한 걸 많이 주워 먹던데, 그거 별로 좋은 음식 아니니까 주워 먹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자, 아무튼 원칙 없이 이제 유명한 사람, 혹은 뭐 왜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당파를 따져서, 아니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칙 없이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좆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칙이 있고 없고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 책에서 사실 그렇고 이제 우리 사는 일반 세상에서도 이제 아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칙이 없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요. 예를 들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잘 안 했는데도 상을 주면 사람들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고, 못하던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일을 잘못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사람 뽑는 거에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뽑든 뭘 하든 법이라는 원칙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환비자가 혹은 욕을 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이걸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육아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인의 예지 같은 거겠죠, 그죠? 특히 이제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인하고 이를 뽑을 수 있겠지. 도가에서는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도가에서의 도라는 건 좀 많이 모호한 거기 때문에 도가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근데 법가에서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법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사상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이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묵가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겸상의 겸교리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나눈다. 묵가의 원칙은 법가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도가의 원칙을 가지고 육아가 동의할 수도 없죠. 사람들을 속박하지 않는다고, 혹은 이제 사람들을 속박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렇게 다스린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육아에서는 이제 예나 인을 배워서 가르쳐서 이제
뭐예요? 그걸 체득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주장도 법과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의 같은 것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잘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은 강제성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거고, 법과의 기본적인 세상 시각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라는 원칙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법과 입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묵가 아니면 유가, 도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사상가들의 이야기는 원칙으로서 똑같은 원칙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요 사람은 요 한비자는 법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신하가 되는 모습은 우선 임금을 향하여 북면한 뒤에, 북면이라는 것은 북쪽을 바라본다는 말인데요. 보통 왕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보고 신하들이 남쪽에서 이제 북쪽의 왕을 보기 때문에 조정에서 왕을 표현할 때는 남면이라고 하고요. 신하를 표현할 때는 북면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관용어 같은 겁니다. 관용어. 자, 북면한 뒤에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된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조정이 있을 때는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감히 사양하지 않고, 군진에 나아가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히 피하지 않으며, 임금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따르고 임금의 법도에 쫓아 사사로움을 희생하며 명령을 기다릴 뿐 옳고 그름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은 있어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눈은 있어도 사사로운 것을 보지 않으며 임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임금의 신하된 사람을 손에 비유할 수 있는데, 위로는 머리를 다듬고 아래로는 발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서늘하고 따뜻하고 춥고 더운 기온의 변화에 따라 몸을 간수하지 않으면 안되며, 마귀와 같은 무기가, 마귀하는 명검 이름입니다. 몸에 닥쳐올 때도 감히 막지 않으면 안된다. 현철한 신하라 하여, 현철이라는 것은 현명하고 밝은 신하라 하여 사사로이 친숙할 수는 없고, 지혜롭고 유능하다 해서 사사롭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민중은 고을을 벗어나 서로 사귀는 일이 없고 백리 밖에 먼 곳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 이거는 그 뭐요, 검사 십새끼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검사 새끼들이 이제 자기 선배 후배 그러면서 많이 이제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뭐 당겨주고 위해주고 그러잖아. 십새끼들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못하거든. 저도 이제 칼같이 뭘 자르거나 그런 걸 잘 못하는 데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구 가르치더라도 이제 누가 잘하면은 좀 더 난 마음이 가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판사도 그렇죠. 판사도 그런데 저는 이제 검사가 좀 더 싫어서, 검사하고 판사 중에 누가 꼭 둘 중에 하나만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검사 새끼들을 보내겠습니다. 자, 또 귀천의 신분이 뚜렷하여 서로 넘보지 않으며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각각 제 나름대로 알맞은 자리에서 서로 도우며 살게 되므로 참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판사가 지옥이라고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자, 무릇 지금의 세상에는 자기나 복록을 가비에 여기고 쉽게 지위를 버리거나 나라를 떠나 망명하여 스스로 임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청렴하다고 부르지 않는다. 유세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소진, 장이, 소대 뭐 이런 사람들. 자, 말을 꾸미고 거짓을 늘어놓아 법을 어기며 임금의 뜻에 반하면서 강경한 간언을 하는 사람은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신하로서 은밀하게 혜택을 베풀고 이익을 행하여 아랫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어 칭찬받는 사람을 나는 인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속세를 떠나 숨어 살면서 거짓을 꾸며 임금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두고 나는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밖으로 제후들과 친교를 맺고 안으로 국력을 소모하다가 나라가 위급하여 존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틈을 타 임금에게 협박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니면 여러 제후와 친교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그들의 원한을 풀 수가 없다라고 하여 임금은 그대로 믿고 나라 일을 그에게 맡겨버린다. 그렇게 되면 임금의 명성이 손상되어 자기의 명예를 빛내고 나라의 재물을 훔쳐 자기 집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데, 난 이러한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에서의 그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이 사람을 기소하느냐,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족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검사가 더 싫습니다.
판결하는 것도 족같은 건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일은 난세라는 건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난세나 있을 법한 일로서 현명한 선왕의 법으로는 마땅히 천박하게 여겨 물리쳐야 할 것이다. 선왕의 법도에 말하기를 신하는 강한 위세를 휘두르지 말고 사사로운 이익을 만들지 말며 임금의 뜻에서만 따르고 제멋대로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거나 증오를 일으키는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임금의 정책을 따를 뿐이다 라고 했다. 옛날 잘 다스려진 시대의 민중은 국법을 준수하고 사술을 벌였으며, 사술이라는 거는 여기서 사사로이 뭐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임금의 부름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원칙에 따라서 정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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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사사로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유세한 놈들 다 사기꾼이다. 그 다음에 일부러 그 뭐예요? 그 일부러 왜 그 지금 새누리당 새끼들처럼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러지? 일부러 이제 강경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도 족같은 새끼들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 뭐 법이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표상입니다. 표상.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걸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걸 볼 때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 아, 나 국밥 먹고 싶다라는 게 국밥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꼭 국밥이 아니라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법이라는 거는 그 한비자한테 원칙의 다른 이름이고 그거의 표상입니다. 표상. 법이 예를 들면 뭐 상법이 어떻게 되느냐, 민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한비자의 말에서 저는 그래서 어, 원칙을 잘 지켜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정치하는 게 잘 정치하는 것이다라고 전체적인 맥락이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법이 실제로 이제 뭐냐는 거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아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겠죠, 어딘가에서. 자, 무릇 임금으로서 아무리 현명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 한 사람만으로 백관이 하는 말을 살피기에는 이 시간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모자라다. 또한 임금이 몸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살피게 되면 아래의 신하들은 눈치만 살펴 행동을 꾸밀 것이고, 임금이 몸소 듣는 것으로 살피려 하면 신하들은 소문을 듣기 좋게 잘 꾸밀 것이고, 임금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면 신하들은 변설을 늘어놓아 임금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다. 때문에 옛날의 현명한 임금들은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자기의 재능을 버리고 법술에 의거해 상벌을 살펴 명확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선왕이 지킨 바는 간략했으므로 아무도 이를 범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임금은 홀로 세상의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으나 아무리 총명한 신하라도 그 속임수를 쓰지 못하고 간신도 그 변설을 늘어놓아 틈을 엿보지 못하였으니 간사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멀리 천리 밖에 있는 사람도 감히 임금 앞에서 했던 말을 바꾸지 못하고 측근에서 임금을 모시는 낭중이라도 감히 남의 선함을 덮고 자기의 잘못을 좋게 꾸미지 못했다.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낮은 신분에 이르기까지 감히 분수 이상의 일로 서로 넘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일은 적어지고 시간은 남아돌아 가니 임금이 권세를 운용해 만사를 잘 처리했기 때문이다. 쉽죠, 그죠? 자, 무릇 신하가 임금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지형과 같다. 지형이라는 건 뭐 땅의 모양이요. 조금씩 서서히 침식해 감으로 임금은 바른 방향을 잃게 되고 동과 서의 방향이 뒤바뀌어도 스스로는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왕들은 나침판을 설치해 두고 동과 서를 바르게 잡았던 것이다. 현명한 임금은 신하들로 하여금 함부로 법을 벗어난 일에 생각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사사로운 은혜를 법안으로 끌고 들어와 베풀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야 일체 행동이 법에 의거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준엄한 법은 죄과를 억제하고 사심을 버리게 하는 까닭이며 엄격한 형벌은 법령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민중을 징계하는 수단인 것이다. 권위는 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면 안 되므로 신하에게 빌려줘서 안 되는 것이고, 지배 역시 지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를 짓자하고 그다음 배자가 뭔지 모르겠네. 역시 두 곳에서 함께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는 그 지배한다 할 때 지배인가? 아, 그 지배가 두 곳에서 함께 나와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남을 지배하는 게 예를 들면 왕도 지배하고 신하도 지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말이겠죠. 권위와 지배를 임금과 신하가 함께 공유하면 많이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해진 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곧 임금은 믿음을 잃게 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형벌이 엄격하게 단행되지 않으면 곧 사악함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뛰어난 목수는 눈짐작만으로도 먹줄을 잘 써서 잰 것처럼 바르게 맞출 수 있지만 반드시 먹줄과 그림쇠를 사용함을 법도로 삼고 훌륭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재빨리 일을 처리해도 사리에 맞지만 반드시 선왕의 법도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했다. 먹줄은 반듯해야 구본나무를 바로잡아 깎아내고 수평기는 평평해야 고르지 못한 면을 깎으며 저울에 얹어 무게를 달아야 무거운 쪽을 덜어가며 가벼운 쪽에 얹어 균형을 이루고 곡식을 재는 말을 사용하여야 많은 쪽을 덜어 적은 쪽에 보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이라는 게 이런 도량 같은 거, 도량이나 기준과 같은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손을 들었다 내리는 것만큼이나 만사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이란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아참하지 않으니 마치 먹줄을 굽은 모양에 따라 굽혀서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법이 가해지면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논쟁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감히 다투어 이길 수가 없다. 힘이나 말빨로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예를 들면 임기응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데 한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벌함에 있어서 대신이라도 이를 피하지 못하며 착한 일을 상줌에 있어서는 아무리 미천한 보통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바로잡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사악을 꾸짖으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매듭을 풀며 남아 넘치는 것은 깎아줄이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하며 민중이 지켜야 할 규범을 통일하는 방법으로는 법보다 더한 것이 없다. 관리를 독려하고 민중을 위압하며 사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간사한 거짓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형벌보다 더한 것이 없다. 형벌이 엄중하면 지위가 존귀하다 해서 감히 비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법이 명확하면 임금의 존엄은 감히 침해받지 않는다. 위에 있는 임금의 존엄이 침해받지 않고 우뚝하면 곧 임금은 강력해지고 권위를 방어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 옛날 현명한 임금들은 이 법을 존중하여 이를 후세에 전하였던 것이다. 만일 임금이 이러한 법을 버리고 사사로움을 남용한다면 곧 위아래의 구별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요까지가 이제 유도편인데요. 유도편인데 일단 법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치해야 된다. 원칙을 벗어나면은 이제 온갖 쓰레기들이 넘치니까 그러면 정치가 잘 될 리가 없다. 라는 얘기가 일단 요점이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뭐 왕족이든 아니면 뭐 그 누구냐 뭐 대신들이든 아니면 뭐 관료들이든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헌정이라는 것하고 헌법 있죠, 그죠? 헌법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뭐 헌법이 있다고 해서 군주가 그러니까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처럼 그 섬나라 원숭이 새끼들처럼, 해적 새끼들하고 원숭이 새끼들처럼 그 군주가 있으면서도 어쨌건 이제 헌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비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 한비자는 결국에는 왕이 통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원칙인데 왕이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수단이지. 그게 예를 들면 왕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한비자가 그 이후에 생각을 바꿨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진짜로 이제 정치를 했다면 좀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비자는 실제로 정치를 하지 못했고 글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고 더 얘기를 할 수 없겠네요. 예를 들면 그 일본 천황은 실권이 없잖아요. 사실 실권이 없고 영국 여왕도 사실 그렇게 큰 실권은 없잖아요. 뭐 아마 그날 저녁에 이제 바베큐가 나올지 아니면 수육이 나올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실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비자에 나오는 왕들은 실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이 다스릴 때 그러면 아무런 원칙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다음에 유명한 대로 그렇게 다스리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법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다스려라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한미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헌정하고 많이 그런 점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유도편입니다. 유도편. 유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유도편. 유도편. 자, 유도편입니다. 유도편이고 요 다음 편은 이병이라는 편인데요. 이병. 이병. 이병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 편씩 읽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 편을 읽자니까 글이 좀 길고 어떻게 중앙을 잡아야 될지. 자, 영상을 끊죠.